안녕하십니까. 지금 제25회차 보험연구원 산학 세미나를 오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오늘 줌으로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 참석하셨고, 오늘 주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험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하나의 반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은 끌지 않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상욱 박사님 약 30분 안쪽에서 발제해 주실 것이고요. 오늘 토론이 업계 그리고 또 규제 전문가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네 분이기 때문에 네 분 토론자가 한 두 번 정도 서로 토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뭐 형식적인 이런 얘기보다 실질적인 얘기를 중심으로 실제 문제가 뭔지, 실제 우리가 규제나 법제가 개선돼야 될 것은 뭔지 이런 방향으로 오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이창욱 박사님에게 넘겨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호 박사님. 아, 반갑습니다. 방금 교수님으로부터 김원수 교수님을 소개받은 이창욱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자료 화면이 뜨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 화면이 바로 지금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보험산업 대응 및 감독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주제를 제가 한 달 전에 좀 정하고 또 그 부분에서 좀 고민하는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감독 규제 방향 또 감독 규제의 어떤 철학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흔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린시플 베이스 또한 앤드 또는 룰 베이스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고민 좀 했었고요. 그런 원론 차원에서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현안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또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자율성도 존중하지만은 또 다른 어떤 소비자 보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는 또 룰 베이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철학의 어떤 적정한 방향의 조화가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우선 좀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방향을 설명을 드릴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선 최근에 우리 금융시장, 보험시장의 어떤 환경 변화가 어땠는지를 갖다 간략히 살펴보고요. 그 동안에 우리 보험산업과 금융당국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걸 갖다가 한번 또 간단히 짚어보고 본론인 지금부터 앞으로 또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변화될 거고 그에 대해서 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에 맞추어서 감독 당국과 금융 당국에서는 어떠한 규제를 방향으로 또는 철학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최근 금융 및 보험 환경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제가 크게 네 가지를 잡아봤는데요. 뭐니 해도 이제 보험 산업과 제일 연관된 부분이 금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어 오다가 미국의 어떤 페드의 어떤 테이퍼링 어떤 그 조치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국가의 어떤 통화 정책 방향에 따라서 금리가 정책 금리가 인상 움직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내에서도 어제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했지만 1.25%로 향후 또 조금씩 어떤 그 기준금리를 갖다가 상승시킬 그렇게 내용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금리 인상 부분이 우리 국내 보험산업은 채권 비중이 한 전체 자산의 한 50% 내외될 정도로 금리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보험사의 어떤 자기 자본 어떤 감소로 해서 RBC 비율이 좀 일부 하락할 우려도 있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은 자산 운용률 수익률이 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 또 구조조정이 어떤 불확실성 증대인데요. 지금 금융시장에서 제일 큰 이슈가 가계부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금리가 지속될 경우 상승될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어떤 연체율 가계 어떤 연체율 부담 때문에 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더 크지 않냐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부분이 가속화되지 않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진입 기간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더 짧게 지금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장수 리스크로 인해서 어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어떤 재정 부담도 커지고 또 사회 안전망으로서 반면에 어떤 민영보험의 역할이 입증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그 주제에 맞는 큰 두 가지 어떤 모멘텀이라 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 4차 산업, 즉 디지털 혁신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보험과 IT가 결합된 어떤 인슈테크 부분이 하나의 어떤 보험 산업의 가치 사슬을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러면 보험 산업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IFRS 17과 KICS 신지급여력 제도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큰 모멘텀 두 가지가 중에 하나가 디지털 혁신 4차 산업혁명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IFRS 17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산업에 변화를 주고 또 감독 당국이나 금융 당국도 어떻게 어떤 감독이나 규제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IFRS 17은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보험 가치의 어떤 시가평가, 페어밸류가 된다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서는 국내 보험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성이 둔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 11년에서 15년 기간 중에 산업 평균이 약 7.3%였는데요. 16년부터 20년 중에는 성장률이 2%로 급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업종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보험, 은행, 정품 간의 경쟁도 심화되지만은 요즘 그 빅테크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는 플랫폼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 시장 내에서도 빅테크와 또는 여타 플랫폼을 갖춘 어떤 스몰테크와 보험산업 간의 경쟁 또는 보험산업 내에서도 경쟁 또는 다른 여타 업종 간의 경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어떤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소비자 권리의식이 강합니다. 이 컨슈머리즘이라는 것은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하나의 이 부분은 일관되게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서 6대 판매 원칙이라든지 또는 신설되는 어떤 권리들, 즉 위법 계약 해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로 인해서 소비자 보호주의는 계속 강조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계신 분들 더 잘 아실 거고요. 앞으로 더 이 자율성 부분에서는 더 요구를 많이 하실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산업 측면에 있어서 환경변화 마지막 여섯 번째로서는 재판 분리 부분이 더 가속화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살아남는 채널들은 더 또 그런 부분이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고 또 기존의 어떤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예를 들면 손보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또 다소 더 감소되지 않겠냐. 물론 생보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재판 분리가 가속화 되지 않냐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간 보험산업 및 금융당국의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그 네 가지를 한번 보는데요. 그 큰 것 중에서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 보험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아직도 대응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 중에 첫 번째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응이 아직도 부족하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나 IoT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보험 상품이나 어떤 방식에 접목시켜서 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도 우리는 어떤 생보업계나 이런 부분에서 미온적이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감독 당국이나 금융 당국에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혁신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업종별로 또 여러 가지 법규 제약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금융 경업 방화에 대한 어떤 대응 부재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 서비스 요구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 업계도 신시장 업계는 신시장보다는 어떤 현금 시장 내의 경쟁에만 좀 몰두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고령화에 대비한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보험 수요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상품 개발이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어떤 장수 리스크의 관리 체계라든지 건강 간병보험의 언더라이팅이나 요양 서비스나 의료비 심사 인프라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는 금리 역마진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과거에 판매한 고금리 상품으로 인해서 역마진 부담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속 성장을 위한 어떤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이제 어떻든 경쟁력을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신상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상품이 있어서 지금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여타 상품에 비해서 일반 보험의 어떤 비중이 낮다든지 여전히 또 미투 제품들이 미투 상품들이 빈번하게 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서비스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먼저 팔고 나서 나중에 사후 관리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많은 부분으로서 어떤 이 사후적 수익률 관리가 미흡하고 고객을 이미 잡은 고기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산운용 능력 부분은 어쨌든 여타 업종들에 비해서 우리 보험업계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대체 투자 부분에 있어도 여전히 여러 가지 부실이 일부 발생되는 회사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시장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개척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뭐 노하우는 좀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은 나가서 현지에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초보 단계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 산업의 낮은 신뢰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보험에 대한 어떤 소비자 만족도가 여전히 낮다는 부분이고요. 건강원에 접수되는 민원 중에서 60% 이상이 지금 보험 민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유지율 부분인데요. 참 이 부분은 과거 제가 건강원에 근무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 산업에 있어서 특히 보험 있어서 이 계약 유지율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게 앞으로 이 산업이 어떤 신뢰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근원적인 문제도 우리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유지율로 인해서 보험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데한 어떤 허탈감도 좀 많은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보험 사기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 이미지라는 부분이 보험 산업에 대한 낮은 신뢰도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금융당국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기존의 어떤 형식이나 과거나 부분에 좀 치중한 검사나 감독이 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사실 요 타이틀을 제가 가져온 거는 2018년도 때 일본 금융감독청이 기존의 어떤 과거에 치우친 또는 형식에 치우친 부분에 치우친 어떤 그런 감독이나 검사 방식에서 실질의 내용, 즉 산업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질에 부합하게 시장에 미트하느냐,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번 대개혁을 하자 해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인용을 좀 했습니다. 우리 그 금융당국도 환경 변화에 좀 대응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어떤 업법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빅테크의 어떤 출현이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러 가지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수요가 그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아직 미트가 되지 않고 있고 감독 법규도 한 20년 전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고요. 검사 측면에서는 좀 사후적 어떤 제재 위주의 어떤 검사 관행이 그동안에 있어 왔다는 거고요. 그 세 번째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시 그 부분도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어떤 보험회사 내에 또 보험회사 간 또는 감독당국에서도 그렇고 그 공시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보험회사의 내부 통제 기능도 여전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우리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는 또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는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또 바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산업이 대응할 것이냐 부분은 이제 본론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하나 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해외 어떤 유수의 어떤 컨설팅 펌이 있습니다. 한 4군데 정도를 키워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보험 산업의 변화 및 대응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KPMG가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긱 이카나미입니다. 긱 이카나미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시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어떤 독립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각 업무 내역에 따른 어떤 수당을 받는 노동 형태라는 건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계약직이나 임시직 형태의 어떤 고용, 가사 노동이라든지 음식 배달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긱 이카나미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사회보장 차원의 보험 수요가 발생하고 하고 보험 산업도 하나의 어떤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KPMG는 한번 진단했었고요. 두 번째 진단한 컨설팅 펌으로서 맥킨지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앞으로 좀 더 침체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율주행차라든지 PM 즉 퍼스널 모빌리티 어떤 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위축될지 모르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성장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빌리티 보험 쪽도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고
두 가지만 더 컨설팅 펌 이야기하고 제가 본론 들어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보스턴 컨설팅인데요. 컨설팅 펌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AI 경쟁력을 보유한 어떤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이제 확대될 것이라는 걸 진단하고요. 네 번째로 그 캡제민이라는 제민이라는 프랑스의 그 컨설팅 펌에서 저도 이 그 진단 부분을 좀 공감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보험 산업의 어떤 디지털화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나 투자 비용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의 어떤 여러 가지 보험 업무들이 많이 변화하고 하겠지만은 각 회사별 어떤 실정에 맞게끔 또는 투자 비용을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이 참 제가 많이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새로운 보험 수요 발생이라는 부분도 좀 이거 인슈테크 영역별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생활 양식이나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운 어떤 보험 수요가 많이 발생될 것이다. 예를 들면 헬스케어 서비스라든지 비대면 의료와 맞추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어떤 보장 수요가 발생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또는 개인 맞춤형 어떤 신상품이 시장이 또 전환된다든지 또는 밀레니얼 시대에 적합한 미니 보험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 확산에 대해서 맞춤형 보험 상품, 즉 공유 차량의 어떤 이용에 대한 어떤 초단기, 1시간 단위라 예를 들면은 이런 보험 상품들이 미국의 우버 보험처럼 이렇게 앞으로도 개발되고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차량 운행량 이런 기반으로 해서 보험료 산출이라든지 보상 서비스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 모색되지 않냐는 겁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경제 가속화에 따른 어떤 정보 유출 등 신규 리스크의 보장이 강화될 것이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특히 해외에서는 이 사이버 리스크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는 정보 보안 차원에서 사이버 보험 의무화가 확대돼야 될 거고 피싱 보험이라든지 또는 각종 IoT 정보기기의 해킹 보험도 활성화돼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산업 위험 보장 차원에서 5G 플러스 기반 어떤 신산업에 대한 어떤 배상 책임 의무 가입이라든지 정책성 보험 도입도 되어 나가야 되지 않냐는 부분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 방향일 거고 이에 맞춰서 우리 산업도 또 적극적인 어떤 상품 개발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언택트에 따른 어떤 모빌리티 보험의 어떤 신상품이 출시된다. 즉 퍼스널 모빌리티 보장 수요 대응을 위해서 PM 보험의 어떤 활성화를 추진을 갖다가 과거 지자체 자전거 부분 인 것처럼 이렇게 이 부분 활성화 좀 돼야 되고요. 작년 11월인가요? 민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어떤 공유 사업자 PM 보험 표준화 마련과 우선 적용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어떤 상품 수요와 더불어서 보험회사의 어떤 서비스 업무가 확대될 것이다. 즉, 서비스 업무를 하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자산 관리라든지 어떤 재난 위험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이게 지금 19년도 5월 달에 개정되는데 사실 이제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물론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개정도 한 바는 있지만은 여전히 비의료기관이 어떤 이 건강관리 서비스 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지 또는 전문의를 추천하거나 예약 서비스라든지 AI를 활용한 어떤 질병, 발병 위험도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어 나가야 되지 않냐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지원하는 어떤 중소기업 건강 프로그램, 임직원 대상 이런 부분도 기존의 어떤 그 개인 보험으로서 각 보험사들이 커버하는 부분을 단체 보험을 확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한 의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 나가는 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의 건강 프로그램 지출 비용의 절반을 세액 공제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병 서비스 관련해서는 금액뿐만 아니라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확대 이런 차원에서 서비스가 업무가 확대되는 부분도 머지않아 있지 않겠냐는 거고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상품 심사라든지 또는 언더라이팅이라든지 또는 어떤 나중에 보험 지급 여부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신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또는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고위험군 어떤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 더 좀 활성화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호법이나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또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디지털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긴 한데요. 어쨌든 전 과정이 어떤 비대면으로 디지털 추진이 해외 선진국처럼 되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뭡니까 민관 같이 이렇게 실손보험 TF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손해사정이나 보상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는 부분인데요. 지난번 격리사고 환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 기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 것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 이 표준 치료 가이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격리사고에 대해서 인공지능 손해사정 시스템 이런 부분도 또 상용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한 사고 접수 및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한편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보험 사기 적발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금 예전에 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 부분이 올해 하반기에 좀 업그레이드를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정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험 사기 적발 시스템 신정원 데이터 그걸로 해가지고요 활용해서 보험 사기 적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한번 보시면 블로그나 트위터, 유튜브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험 사기 어떤 사전 차단을 할 필요가 있고 KB 손보가 일부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언택트 트렌드로 인한 비대면, 아까 가시는 신상품 수요라든지 서비스 부분 또는 업무 프로세스 부분이고요. 실제 이제 영업할 때 있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대면 쪽으로 이제 부분의 제도 개선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또 되어질 부분인데요. 지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을 보면은 작년 3월 달에 상품 설명할 때 대면 방식 외에도 모바일 방식도 허용하고 또 모바일 청약 시 일괄 서명 방식도 금소법 감독 규정에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TM 계약 시 청약서의 일반 전자서명 활용도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시 비대면 방식의 신분 확인 허용 이 부분은 상법의 2018년인가요? 그때 타인의 사망담보 계약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대면 신문 확인 후 서면 동의, 즉 전자서명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개정해서 넣었는데 지금 요즘은 이제 전자서명을 통해서 한다면은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의 업계분들의 요청인데 반면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좀 아직은 부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까지 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부분까지도 필요하지 않냐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TM 채널에서 AI 음성부 도입이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트렌드로 인해서 네 번째 비대면 영업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영업 방식, 즉 무슨 말이냐면요. TM을 통해서 권유를 하고 모바일 방식을 통해서 청약서를 교환하고 실제 이제 체결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서 도입이 되어 있고요. 또 언택트 트렌드로 인한 비대면 영업 확대 중에서 미니 보험이라든지 소액 단일 보장 상품 등 비대면 판매가 용이한 전용 상품이 이제 활성화가 일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전환 사업 영역별 인슈어테크 도입 5번째인데요. 소비자 응대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입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와 직접 어떤 소비자의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응대 프로세스에서 디지털을 통해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인데 현재는 하재보험 가입할 때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서 등기부등본 조회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방법보다는 이제 공공 마이데이터가 도입이 된다면은 우리 보험업계도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앞으로 더 해서 서류 준비 간소화가 되지 않겠냐,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되지 않겠냐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AI를 활용한 어떤 상담 프로세스 확대를 해서 신속한 어떤 소비자 응대 추진이 가능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실 비율 예측 시스템이 구축되면은 여러 가지 서로 간의 분쟁 부분도 많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보험의 뭡니까 인슈어테크 부분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산업 변화에서 보면은 보험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 이제 정대될 거 아니냐. 고령화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안전망으로서 보험 역할이 증대되는 부분인데요. 뭐니 해도 지금 코로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대 질병이라든지 대형 재난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공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영보험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지금 지자체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이라 해가지고요. 그 지자체별로 어떤 정책성 보험 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국가 전반적으로 크게 발생되는 어떤 재난이 생길 때는 어떤 국민 안전보험으로 좀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업계가 더욱더 이게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또 확대할 필요 차원에서는 이런 어떤 전체가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지금 금융위에서는 이 다수 보험사들이 공동 인수 방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이번에 업무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에 대비해서 장기 간병이나 요양 서비스나 상조 서비스도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각종 어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간병 서비스라든지 또는 재활기기 등 어떤 물품 서비스 제공하는 상품도 확대돼야 될 것이고요. 또한 요양시장의 확대에 맞춰서 장기 간병이라든지 요양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적 연금 역할 확대인데요. 이 부분은 예전에 저희들 건강문에 있을 때 저희들 전체 TF를 구성해서 어떤 사적 연금 확대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검토를 했고 했던 부분인데요. 특히 저소득층의 어떤 고령 가구 어떤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좀 보조해주는 한국형 어떤 리스트 연금 제도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연금 저축도 장기 유지를 위해서 유지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는데 유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어떤 소비자들에 대해서 연금 세율 인하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또 세 번째는 은퇴 직전자, 예를 들면 뭐 55세나 60세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그분들이 보유자산을 갖다가 연금화하도록 해서 연금 납입액에 소득 공제 혜택을 추가 부여하는 미국식 캐치업 제도도 도입 필요하지 않냐는 부분이고요. 또는 어떤 크레바스에서 소득 단절 기간입니다. 이에 대비한 어떤 신종 연금사품 도입 등도 필요하지 않냐는 부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보험산업 변화에 대응해서 세 번째, 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 증가입니다. 이 부분은 뭐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출돼서 경쟁이 또 가속화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종합 보험사들이 종합 생활 금융 플랫폼 구축이라는 이런 필요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의 변화에 대응해서는 보험회사 ESG 경영 도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 책임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험의 어떤 공공성, 사회성 차원에서 사회 보장성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냐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보험감독 규제 방향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시간 조금 촉박해서 그런데 자 보시면은 방향성을 보시면은 4차 산업 어떤 신기술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와 IFRS 17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감독 규제 체계가 정비돼야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에서 아울러서 자율성 부분도 확대해 줄 부분은 확대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 안정이나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적정하게 대응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회사들이 내부 통제나 지배 구조를 갖다가 구축해서 스스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시 강화되어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 방향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진입 규제부터 쭉 이제 좀 설명을 좀 한 10분간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진입 규제에서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나 우리 연구원도 그렇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많이 발표를 해주신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대형 보험사들, 종합적인 보험사들과 달리 리스크라든지 어떤 규모나 여러 가지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요건을 완화하고, 또 하나의 보험사가 특정 상품만 취급하는 별도의 보험사라든지 특정 고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별도의 보험사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아까 141 라이선스 정책을 또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 모멘트인 어떤 인슈테크 부분에서 들어옴에 따라서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들어와서 매개 역할을 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차별적으로 규제 환경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정성 차원에서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보험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 리스크나 집중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형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또는 보험 그룹과 마찬가지로 금융 지주가 받고 있는 수준의 어떤 규제, 즉 빅테크 업체 들어올 때 보험을 라이선스를 받게 한다든지 또는 빅테크 그룹에 대해서 금융복합 기업 집단법을 적용하는 방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 우리 사회자로 계신 김원수 교수님도 한번 제안 한번 하신 부분인데요.
저는 계속 감독 업무를 과거부터 해오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자, 우리 생손보 겸용 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손보업계가 장기 손보 상품을 60% 이상 판매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규제 실익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동일한 보장을 받고 있는 보험상품 실손보험이나 안보험 같은 경우에도 생보사와 손보사가 참조 위험률을 달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손보험 상품의 어떤 보험료가 차이가 발생해서 소비자 불만도 많은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지금 더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IFRS 17이 되면은 어떤 보험 부채에 따라 시가 평가가 되는데요. 그럼 시가 평가를 통해서 그 부채 부분을 정확히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그런 어떤 부채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정확히 측정이 되는 부분이고, 상품 간의 어떤 코릴레이션 부분이라든지 또는 리스크 어떤 전인이라고 부르는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그 과거와 달리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떤 생성보 경영 완화를 경영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나 또는 글로벌 영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앞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단계별로 어떤 지금 제한된 부분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대출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FRS 17 되면은 계약의 공정 가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잔존 계약, 전문 잔존 계약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인적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업무 위탁 활성화 및 자회사 소유 부수 업무 확대 등 동안 보험 산업의 성장성 제고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저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이제 IFRS 17이 되면은 보험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과거와 달리 더 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부채의 어떤 평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은 어떤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효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는 효율을 통해서 위탁을 통해서 더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들이 더 앞으로는 더 정교하게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업무 위탁 허용 범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느냐,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고요. 다만 업무 위탁에 따른 보험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나 또는 또 자회사 소유라든지 부수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좀 보시면은 재무 건전성 감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리스크 수준에 따른 제가 차별화된 재무 건전성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부채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를 못하고 장기 계약이다 보니까 원가 중심을 평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산 중심의 어떤 규제라든지 재무건전성 감독을 많이 해왔다는 겁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주식이나 채권의 어떤 보유 한도라든지 대주주 여신 제한 부분이라든지,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왜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부채 부분을 정확히 평가를 못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자산 중심을 했는데, 그럼 자산 중심의 하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자본 규제도 엉성했다는 겁니다. 부채도 정확하게 평가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IFRS 17이 되면은 부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자산과 더불어서 시가 평가되면서 자본 부분도 규제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더 과거에 버퍼가 많았던 부분을 더 줄여주면서 정확하게 어떤 규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라든지 어떤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된 규제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직업여력 제도 부분을 모든 보험사를 적용받되, 지금 유예기한 10년 적용 여부를 보험사들이 선택하도록 해서 규제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액 단기 전문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후에 또 솔벤시 보험과 같은 어떤 다소 완화된 규제를 좀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효용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IFRS 17 부분도 마찬가지 제가 같은 맥락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디지털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는 어쨌든 지금 디지털 혁신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빅테크들의 집중 리스크라든지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 예방이 필요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또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또 사이버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리스크 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산업의 어떤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 체계 조정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3챕터에 이제 각종 비대면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영업 규제 맥락에서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화상 통화를 해준다든지 또는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어떤 설명 의무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규정이 좀 더 반영돼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한 거고요. 반면에 공시 차원에서는 사업비라든지 보험계약 유지 부분은 더 객관성을 높이면서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중심의 이제 감독 검사 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좀 많이 스킵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금융당국이나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 중심 과거부터 계속 강조를 많이 해왔던 부분인데요.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혁신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서테크, 레테크 활성화 좀 더 활성화돼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또 보험회사들이 또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라든지 적정한 지배 구조를 갖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서로 소통을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키면서 상시 감시 기능도 보완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들이 또 위험 관리나 내부 통제나 지배 구조 같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ESG 관련 공시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빨리 해야 또 정확하게 이해가 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청호 박사님, 원래 제가 이제 이 토론회 오늘 시작하면서 이청호 박사님에게 자료가 먼저 배부되었기 때문에 발표자 토론을 좀 시간을 좀 단축해 달라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말을 타고 달리셨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네 분인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냥 뭐 형식적으로 뭐 여기 어떻다 이렇게 하시기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보험 산업 현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현재 법제나 규제 감독, 실제로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게 뭔가를 좀 중점적으로 하셔서 첫 번째 한번 토론을 하시고요. 그러면 발제자에게도 한번 우리가 코멘트할 기회를 드리고, 그래서 토론을 한 2번 정도 우리가 그래서 자유롭게 질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줌으로 참석한 많은 분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발제자나 또는 토론자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간단하게 소속 밝히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토론과 생각이 저희들이 오늘 뭐 토론이 좀 돼야지 이게 어느 정도 그저 좀 숙련이 돼서 나중에 신정부가 들어오면 뭐 제도 개선을 하든지 이렇게 노력을 할 게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 토론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는 4분이신데요. 우리 생명보험협회의 김홍중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손해보험협회의 서영종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법무부인 광장의 정명석 고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보험연구원의 조영현 박사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토론은 차례대로 좀 주어진 차례대로 우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광장연구원 이렇게 해서 1차 토론을 한번 하고요. 질의하시고 2번째 저희들이 토론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토론을 한 7, 8분 내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김홍중 본부장님에게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보협회 김홍중 본부장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 요즘에 DT가 되게 유행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창욱 박사님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험감독 규제 방향이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A부터 Z까지 다 하나씩 다 현상부터 시작해서 현황,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또 대안까지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한 4꼭지 정도 제가 했는데 2번에 나눠서 한다면 일단 한 2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2번째는 또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상황에서 이 보험사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생보협회에서도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지금 업계 이 디지털 담당 임원들, 실무자들, 또 부서장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회의도 하면서 지금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현 주소가 뭐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첫 번째는 그러면 이 디지털 이 전환에 관련해서 그럼 선고사들은 그러면 이 디지털 혁신 시대에 어떻게 가야 되냐? 첫 번째는 금융에서도 발표했지만 종합생활금융 플랫폼을 이 보험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결제나 송금 또는 자산 거래 내역 관리라든지 이런 상품 중개나 판매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 종합 플랫폼 내에서 이 지급 지시를 하고 거기에서 페이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오픈 뱅킹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산을 다 불러내고 확인하고 또 그런 것과 덧붙여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이데이터를 결합해서 거기에 적절한 상품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전자금융거래법 이번에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보험사들도 선고사들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좀 허용을 해줘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 대금 결제업이라든지 지급 지시 전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제 완화가 돼야만이 플랫폼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강 아까 헬스케어 부분이 나왔는데 건강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뭐 리워드를 준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그걸 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물품을 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돼야만이 선고사들이 종합 생활금융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런 지금 이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이 자회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보험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욱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회사에 대한 헬스케어 부분이라든지 상조라든지 요양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좀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수익 기반을 다각화하려면은 자회사에 대한 소유 규제가 좀 완화가 돼야 되겠다. 특히 지금 현행 보험법에 보면은 파지티브 방식을 좀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거기에 명시되지 않는 새로운 게 생기면 그 부분에서는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제는 다른 데도 보면 대부분 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 자체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꼭 만약에 규제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네거티브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뭐 국내 은행이나 금투, 여신 같은 경우는 자회사 업종 제한이 아예 없고요. 해외도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좀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만약 파지티브 방식을 유지한다면 자회사 업종 범위를 대폭 좀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상세 서비스가 지금 자회사로 좀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특히 이제 엄격하게 해석하다 보면 그게 이제 할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회사로 갈 수 있도록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큰 틀에서 네거티브로 하거나 아니면 시행령에서 좀 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업종들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네거티브를 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파지티브 유지하되 좀 새로운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좀 확대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자회사도 지금 15% 이상 초과 소유가 좀 초과하기 위해서 이제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한도를 20% 이상으로 올린다라든지 아니면 50% 올린다라든지 이런 신고 지금 소유 승인 부분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거 뭐 자회사 신고할 때 보면 결국 금감원에 과거에는 이게 이제 승인사항이었는데 금감원 지금 신고사항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감원의 신고 수리 업무를 할 때에 지금 시대가 디지털화되고 또 영역 간에 이제 빅블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의료계에도 아까 지금 우리 이창욱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관리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료 영역이냐 아니면 뭐 건강관리 영역이냐 이런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 신고 수리 업무 할 때도 좀 유연하게 해서 뭐 디지털이 이제 진전되고 또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 산업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이런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업종에 저희들이 진출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마련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헬스케어 부분 이 부분은 단순하게 보험사의 어떤 수익성 측면뿐만이 아니고 헬스케어를 통해서 그 건강 관리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국민에 대한 노후에 상당히 그 건강한 삶을 좀 유지할 수도 있고요. 또 게다가 또 건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공익 차원에서 보면은 이 보험금 지출을 좀 누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유연하고 좀 유연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법 사항에 있는 큰 틀의 어떤 진입에 관련된 제도, 오늘 발제자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자회사에 관련된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또는 우리가 전자금융업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규제, 이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영종 본부장님에게 두 번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협회 서영종입니다. 먼저 일단 이창욱 박사님 정리해 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다른 금융업권이나 거대 플랫폼 이런 데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출연하게 될 어떤 그런 환경에서 저희들이 좀 사전에 준비하고 또 생존을 위해서 경쟁력 확보를 하고 이런 데 필요한 상당히 많은 과제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제 안에 세부 내용들은 이제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디벨롭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손보도 지금 우리 김홍주 상무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 부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보험업계가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까 이 박사님이 끝에 이제 당국의 어떤 규제 노력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험업계의 노력을 제약하는 어떤 규제 환경의 정비도 사실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된 내용이라든지 또 저희들 갖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좀 애로사항,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부분들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그 시각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이제 손해보험은 그 장기 손보나 자동차 보험 같은 제한된 시장에서 이 가격 경쟁에만 치중하고 신상품 개발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들이 있는데 사실 이 손보께서는 지금 실손 의료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의 어떤 반복되는 적자 문제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제일 1차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의료비 통제라든지 과잉진료, 과잉수리 이런 부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때마침 당국에서도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도 개선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해주고 있으셔서 고무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것들을 해나가는 데는 상당히 제약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 풀려면 자체적으로는 뭐 현재 많이 진척은 되고 있지만 신상품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보험의 기본 원리인 손해율에 따라서 각 보험사가 보험료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그다음에 상품의 어떤 다양성도 보험사들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데이터 3법 개정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는데 사실 지금 뭐 그 건보공단의 데이터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각 회사 우리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디벨롭 나가려고 해도 혁신 성장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보공단의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보험 취약계층, 그러니까 유병자나 고령자 이쪽에 전용 상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어떤 양질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없다 보니까 현재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는 사실은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고 다 지금 현재 현안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만 항상 얘기하듯이 빅테크와 관련해서는 이게 불공정 어떤 경쟁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하도 이슈가 제기가 돼가지고 동일 규제, 동일기는 동일 규제, 이 원칙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원칙이 반드시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현재 금융기관 보험업법에서는 금융기관 대리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영업 기준이 있습니다. 빅테크도 들어온다면 그러한 기준에 반드시 제도에 맞춰서 적용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있긴 한데 저도 이 정도만 우선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2차 얘기는 다음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칼을 주시려고 아주 좋습니다. 예, 2차에 더욱더 조금 더 날카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 법무부 광장의 정명석 고문님, 우리 정 고문님은 금융감독원에서 사실은 보험에 가장 해박한 분 중에 한 분이셨죠. 그래서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감독원을 떠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시장에 나가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애로를 갖다가 이렇게 느끼시는 업권의 이해를 갖다가 조금 넓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보험업법도 또 전면 개정이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바로 이런 토론 자리가 마련돼 가지고 아주 즉시에 이렇게 보험업법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은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토론 기회가 아주 잘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이창호 박사께서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반복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은 좀 빼고 몇 가지만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현업에 좀 떠나가지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교육을 좀 해봤었습니다. 금융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최근에 이렇게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자산 가격 변동에는 굉장히 민감한 반면에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거의 대부분 졸고 있는 학생들이 많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렵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젊은 층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보험 산업이 지속적인 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젊은 층을 갖다가 이게 보험 사업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발표를 좀 할까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군인들을 대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최근에 보면은 장병 내일 준비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마련돼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 군에 입대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보면은 이 예금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은행 거래를 본격화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 상품은 보면은 군 장병들의 경우에는 목돈 마련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것도 있지만은 위험 보장이라는 그런 데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예금 상품이 아니라 보험 상품으로 만들었을 때가 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험업계 쪽에서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상품을 갖다가 이렇게 보험 상품화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젊은 층에 대해서 이렇게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도를 좀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또 디지털에 보면은 젊은 계층들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젊은 층들이 또 디지털 기기를 많이 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리스크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우리보다가 9세대보다가는 좀 더 이렇게 현장에서 좀 더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컨대 보면은 이렇게 이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게임 계정을 탈취당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탈취를 당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사고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보험업법에 보면은 이게 소액 단기 보험회사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사 제도를 조금 이용해 가지고 바로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의 어떤 리스크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은 사실 개인 계정이라든가 아이템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보면은 현장에서는 돈을 주고 사야 되고 게임상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게임 계정이 탈취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그동안 게임과 관련해서 이게 투입한 어떤 노력이라든가 금전적인 것들이 다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소액 단기 보험회사 제도 이런 걸 좀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이게 개인 계정의 탈취라든가 게임상의 어떤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보정하는 톡톡 튀는 보험 이런 보험을 통해 가지고 젊은 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험에 대한 관심을 좀 고취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요즘 애들이 보면은 만남을 갖다가 100일 만남을 기념하고 생일을 기념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바로 이런 형태의 소액을 계속 모아가지고 이렇게 100일 될 때 어떤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보험, 그리고 생일이 됐을 때 어떤 선물을 해주는 보험, 이런 것을 갖다가 또 이렇게 소액 단기 보험회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보면은 소액 단기 보험회사도 보면은 설립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본금에 관한 규제라든가 대주주에 관한 규제, 책임 준비금에 관한 규제, 상품 규제, 판매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획기적으로 조금 완화를 갖다가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게 또 무작정 완화하다 보면은 소비자 보호가 안 되니까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 손해보험에 보면 클립이라는 상품이 있으니까 클립이라는 상품을 갖다가 쓰도록 의무화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보험회사하고 제휴를 갖다가 하도록 의무화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완화를 하면서 이게 소위 이렇게 톡톡 튀는 보험 상품 이런 상품들을 갖다가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젊은 세대를 보험에 이렇게 좀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 외에 또 제가 또 이게 판매 채널에 관해서 이렇게 옛날에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준비했는데 이거는 다음 토론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석 고문님 감사합니다. 지금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젊은 층들이 보험업에 또는 보험 상품에 소위 말하는 만나는 어떤 문턱을 좀 낮춰주는 새로운 젊은 사람 취향에 맞는 그런 상품에 관련된 얘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뒤차 토론 기대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보험연구원의 조형현 박사님에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험감독 경륜이 굉장히 풍부하신 이창욱 국장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보험산업의 문제점이랑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규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좀 더 공감하고 그리고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몇 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드셨는데요. 예. 2030년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 연령이 50세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한 44세인데요. 그러니까 인구의 딱 중간 연령이 한 50세가 된다. 그야말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험 산업이 여기에 대한 전략이 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금융 산업에 좀 시사하는 점은 그러니까 소득보다는 이게 자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고 안정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인구가 많을 때는
그러니까 자산 축적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그런 금융 상품의 수요가 많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자산 축적에 초점이 맞춰진 그 상품이나 서비스보다는 자산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소득화하는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여기에 물론 더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뭐 건강과 요양 관련된 것도 당연히 뭐 들어가겠죠. 그동안 이제 사실 보험업계도 이제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그런 종합관리 서비스는, 자산관리 서비스는 제공을 해왔는데 이걸 좀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게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국장님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다른 업권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은 좀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판매 후 사후 관리가 굉장히 좀 미흡하고 그 유지율이 낮다라는 것도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를 위해서 좀 빠르게 이제 보험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걸 좀 시급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이게 이제 분명히 보험회사나 설계사 모두한테 이게 최적인 어떤 균형점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뭐 과거에 이제 상품 규제가 좀 강했던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품 유지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이익 이런 게 작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무튼 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요. 이런 구조의 좀 원인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좀 당국도 더 관심을 갖고 이걸 개선할 어떤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험산업의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정부 혹은 어떤 공적 기관만 그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보다 민영보험회사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일정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만드는 어떤 조건에 대한 좀 더 치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예로서 드신 뭐 예를 들어 독일의 리스터 연금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개혁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뜯어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실제로 보니까 가입률이 낮고 그래서 이제 그쪽의 소득 보장 기능도 낮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도 좀 높고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이제 좀 이렇게 변경 과정이 있었는데 뭐 어떤 초과 이익에 대한 배당도 애초에는 원래 그 가입자한테 한 90%가 가게 돼 있는데 중간에 뭐 75%로 이렇게 뭐 바뀐 약간 좀 불투명하게 운영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 금융회사 이익만 늘었다 그런 비판들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논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 연구원도 좀 더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규제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생각해 볼 점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 뭐 생존복 겸용 확대 이거 좀 굉장히 좀 한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이 겸용을 확대할 때는 분명히 장점은 시장이 확대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로 인해서 좀 뭐 리스크가 많이 발생을 하고 뭐 그게 또 다른 보험으로까지 전이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뭐 제3보험 허용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한번 발생했는가를 좀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진입 규제 완화 이거 관련해서는 뭐 100% 공감합니다. 사실 이게 은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수적인 산업인데
카카오뱅크 같은 이제 물론 다른 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런 그런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보험 산업에도 어떤 변화와 혁신이 좀 더 촉진되기 위해서는 이런 진입 규제는 완화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정영석 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소액 단기보험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일본의 사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랑은 좀 도입 취지가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 그런 근거법에 없는 그런 공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마련된 제도이긴 한데 그 제도 도입 이후에 굉장히 새로운 소액 단기 보험회사도 설립이 되고 진입하고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규제 차원에서 그걸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금 규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적 물적 요건 그리고 재무 건전성 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켜 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물론 이제 부실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좀 가입 한도라든지 자산 운용 등에 대해서 사전 규제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제한한 그런 걸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좀 모니터링도 강화해 가지고 그렇게 위험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시 강화 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이런 원가법 형태의 그런 회계 제도로 인해서 사실 외부 이해관계자가 보험회사의 어떤 실질적인 운영, 경제적인 실질에 대해서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장 규율이 정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IFRS 17, 킥스 도입을 계기로 해서 그럼 보험회사의 경제적인 실질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상세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요약은 하지 않고요. 일단 우창욱 우리 박사님에게 그 1차 논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혹시 아까 발표하면서 좀 빠뜨렸거나 아니면 좀 리스폰스가 필요한 것 짧게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2차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욱 박사님. 사실은 지금 1차 그 토론자 우리 네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이제 챕터 3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산업 변화 및 대응에 있어서 각종 그 보험회사의 어떤 서비스 업무 확대라든지 또는 어떤 신상품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규제 부분도 좀 더 완화될 필요가 있고 또 소액 단기 보험의 어떤 그 규제 진입상의 완화 부분 또 생성보 겸용 부분 완화 부분 또는 민감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공시 부분 몇 가지 했는데요. 제가 다른 보다도 지금 산업의 여러 가지 변화나 이 부분 다 같이 특별한 서로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그 규제와 관련해서 어느 부분까지 지금 이제 완화가 더 돼야 될 부분이야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공시를 포함한 어떤 부분에서는 더 타이트하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좀 저도 이야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요 계신 분들이 또 하실 것 같기 때문에 2차 끝나고 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2차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 본부장님. 예,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첫 번째는 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사실 이제 저희 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 상품이지 않습니까? 종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 20년 전에 가입했던 상품도 그 후에 이게 설명무가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이 디지털 시대에 좀 이렇게 맞게 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화상 통화라든지 요즘에는 또 음성봇, 챗봇 뭐 다양한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런 설명 의무 부분 관련해서 설명했냐 안 했냐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거로서 남겨놓는다고 하면은 소비자도 이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할 상당히 어려울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이 증명이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고 보험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면서 또 소비자에 대한 민원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 설명 의무 이 부분은 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그에 걸맞게 의청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고 게다가 이제 좀 해피콜 제도 이런 부분들도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피콜도 뭐 챗봇이나 음성봇으로 해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줘야만이 나중에 이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옴니 채널이라든지 아까 이제 이창욱 박사님 하이브리드형 영업 방식은 허용돼 있지만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다 이 채널에서 이 보면은 대부분 이제 설계사 채널, TM 채널, 뭐 모바일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그 한 채널은 그 대면 채널 대면으로 모바일은 모바일로 TM은 TM으로 가는 게 기본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은 그 하이브리드형 영업 방식을 넘어서 TM으로 갔다가 모바일로 갔다가 대면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간 방식의 이런 부분들이 조합되는 옴니채널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빅테크 부분은 우리 서영용 사모님 말씀하신 부분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상품 개발 부분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심평원 건보 데이터 이게 한 6조 건 되는데 이거를 지금 뭐 심평원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받아서 이용하고 있고 건보는 사실 가명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평원과 동일한 부분인데도 이제 건보공단에서 뭐 또 시민단체가 지금 저렇게 개인정보 이슈를 두고 나오는데 사실 이건 개인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감정보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상품을 좀 개발을 해서 이 고령자라든가 유병자 이런 또는 또 개인 내 맞춤형 이런 상품들을 다양한 상품들을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 상품 개발에 대한 이 자율성이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되겠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격 제고가 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보호목 감독 규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일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금리연동 상품 공시율 같은 경우는 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안전할증도 위험률에 대한 안전할증도 30%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전할증 문제도 좀 과감하게 좀 자율성을 좀 부여해서 뭐 이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위험률에 대한 이런 부분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좀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상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끝으로 정영현 박사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 생선복 겸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앞부분까지는 대부분 우리 이창욱 박사님하고 의견이 같고요. 이 생선복 겸용 문제 부분은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선보사들이 생명보험 습격의 장기 손해보험을 60% 이상 판매하는 등 겸용 제한의 규제 실익이 없는 현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보사들이 장기 상품을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 그 배경에는 생선보 영역에 대해서 장사보험 누적지가 때문에 저희가 장기 저축성이라든지 또 그런 해소를 위해서 이제 장기 저축성 보험이라든지 이 보장성 보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열어놓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생선보 겸용 부분은 글로벌 스탠다드도 이 생선보 간에는 워낙 리스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겸용을 좀 제한하고 대신 손보사가 생보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회사 방식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자회사가 아닌 손보사가 본체에서 생명보험을 영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신보험하고 변액보험 이거 빼고는 손보사가 장기 상품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손보사냐 이게 생보사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이게 큰 틀이 바뀐다고 한다면은 이 생선보 간의 경영 문제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만약에 손보가 생보로 들어가려면 자회사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생보도 손보를 하고 싶으면 자회사 방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본체에서 불투명하게 생보냐 손보냐의 영역을 정확하게 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은 그러면 이 손보는 제너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보험사가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계엄령 제한에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좀 정리가 돼서 생선보관에도 좀 지켜야 될 건 지켜나가면서 자회사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본체에서 다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상당 부분 내용들이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에 바로 연결해서 우리 또 손해보험협회에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토론 외에도 앞으로 계속 이런 비슷한 뭐 토론회장이 있을 텐데요. 크게 보면 이렇거든요. 우리 보험 쪽에서 할 수 있는 영역, 예를 들면 보험업법 이하의 영역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회사 단위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 뭐 보험 외적인 영역,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또 전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영정 본부장님. 예. 사실은 금융 문제는 그냥 이슈화하기 싫어서 저도 아까 멘트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떻게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김홍중 상무님이 얘기하신 그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랑.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결론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본체에서 뭘 겸용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로 번져나가는 건 좀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뭐 설명할 게 좀 많이 있긴 한데, 장기 손해보험이 이제 생보 성격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다 알 거라고 보고, 다 보험의 전문가들이시니까. 어쨌든 금융 문제는 사실은 본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이런 것들을 이슈화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홍준 상무가 얘기하신 대로 뭐 만약에 영위를 하게 된다면 자회사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데이터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조금 미시적이고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보험에서는 지금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가 됐든 어쨌든 좀 과제로 안고 있는 게 소비자 신뢰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보험이 최대한 소비자한테 편하게 다가가고 또 이렇게 소비자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정부가 그 본인의 공공 행정 정보를 이제 제3자나 본인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도 보험 쪽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소비자가 보험 가입이나 청구 등에 필요한 어떤 행정 서류 같은 것들을 지금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다라면, 그러한 부분에서부터 작은 부분이지만 보험의 신뢰도는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신뢰 얘기를 계속 하면 민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민원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감독원하고도 협의해서 일부 어떤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 협회에서 사전에 좀 처리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소비자와 회사 간의 분쟁으로까지 번져나가는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이제 조정할 수밖에 없겠죠. 한데 민원의 대부분을 보면,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이게 분쟁까지 가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어떤 불만 또는 오해, 또 보험사의 어떤 착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감독당국까지 가지 않고 그 보험사가 됐든 협회가 됐든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감독원이나 이쪽 당국에 접수되면 당국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사소한 민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당국까지 이어지면 내용을 따져보면 큰 민원이 아닌데 보험의 신뢰도는 크게 갉아먹는 그런 결과로 초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원에 대해서 분쟁까지 가지 않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업계 자체가 이제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자율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손해보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환경 변화, 그러니까 기후 리스크라든지 환경 변화 이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여권에서도 이 기후 리스크나 이런 그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지 상품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회사들이 시장에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정부 차원의 고민과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석 고문님 추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감독 업무를 옛날에 수행할 때 보면은 그 영업행위라든가 이렇게 그 판매 채널과 관계되는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오늘 그 자료도 보면은 뭐 그 이창욱 박사께서 발표한 내용에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거기다 조금 더 첨부를 해서 이렇게 그 GA하고 이렇게 판매 채널과 관계되는 그런 그 앞으로 규제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뭐 판매 채널 규제 제도를 보면은 과거 1인 대리점 시절에 이렇게 이렇게 소형 어떤 그런 그 판매 채널을 대상으로 해서 마련된 규제 제도들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에 이제 1만 명이 넘는 대형 GA가 또 출연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일부 GA 같은 경우는 유관증권 시장에 이렇게 상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그 규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과거의 어떤 규제 체계에 그대로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2007년도 그 보험법 개정 작업반에 갔어서 제가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좀 선제적으로 좀 GA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판매 전문회사 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자고 해서 그때 제안을 했었었는데 국회에서 판매 전문회사 제도가 이렇게 무산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규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만약에 이제 뭐 변화된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추어서 제도를 좀 개선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판매 전문회사 제도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GA 같은 경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설립 방법이라든가 자본금 그리고 지배구조 그리고 내부 통제 자산의 어떤 유지 소비자를 위해 소비자를 위해서 자산을 어떤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수수료 문제 그리고 이제 실모집 종사자 보호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제재 문제 이런 문제까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런 GA의 어떤 설립과 관계되는 그런 규제를 갖다가 새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A가 어차피 시장에 이렇게 대세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보험회사 GA조차도 독립된 GA처럼 이렇게 전환을 해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상장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보험 소비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도 이렇게 문제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 또 좀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은 빨리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좀 정비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좀 드리고 또 이렇게 최근에 보면은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네이버라든가 이 카카오라든가 이런 채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시장에서 또는 보험 판매에서 또 다른 금융 상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물론 이렇게 일부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만 이렇게 온라인 뱅크라든가 이런 것이 출연하고 있지만은 보험에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카카오 뭐 손해보험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시장에 와서 이렇게 이게 자기 채널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뭐 일반 보험회사하고 온라인 보험회사하고 간의 어떤 공정 경쟁에 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것도 규제 제도를 미리 좀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판매 채널과 관련된 어떤 플랫폼과 관련된 어떤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좀 규제 정비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좀 빨리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공정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정비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요즘에 문제가 됐던 뭐 판매 광고와 어떤
금융상품 중개 이런 개념을 좀 명확히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또 이렇게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을 갖다가 또 강하게 좀 이렇게 묻고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그 이렇게 채널을 갖다가 운영하는 그 플랫폼 회사의 상품을 자사 상품을 갖다가 그러니까 관계사 상품을 파는 경우에는 그 방카슈앙스처럼 이렇게 비슷한 규제를 조금 더 가지고 판매 기준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그 만들고 그리고 이게 그 요즘에 또 이 광고도 보면은 업무 광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업무 광고의 기준도 이렇게 좀 명확히 좀 하고 해가지고 조금 그 판매 채널에 있어서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뭐 그 어떤 공정 경쟁성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담을 수 있는 어떤 규제 체계를 갖다가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제안을 조금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요즘에 마이데이터 산업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보험산업의 경우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이데이터 산업에 가장 적합한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가지고 개인이 가진 어떤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적합한 어떤 상품, 그리고 적정성에 기한 상품,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권유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맞춤형 상품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보험 회사들도 이렇게 좀 서둘러가지고 마이데이터 산업에 좀 진출을 하고, 또 이 진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뭐 진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특히 또 이렇게 타사의 금융 상품을 갖다가 이렇게 정보를 많이 파악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판매 채널에 정보를 또 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그 규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일단 판매 채널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 아까 이창욱 박사께서 조금 말씀을 좀 하긴 했었는데 요런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영인 박사님 추가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발제자에게 일단 전체 리스판스를 듣고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내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여러 따가운 얘기도 있고 뭐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우리 산업을 고민하면서 서로 같이 건전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 이야기도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이제 우선 그걸 한번 쓰면서도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가 그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은행 산업에 진입을 해서 전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반응과 호응을 얻으면서 신한은행의 시총보다 더 큰 어떤 시총이 더 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큰 영향력을 하는 뱅크 중에 하나를 자리 잡았느냐 그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뱅크 업무들도 더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발빠르게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맞춤형 또는 정말 적합한 더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 많이 행 부분에서 그렇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보험업계는 어떤가? 보험업계도 그런 부분에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우리 생선보관의 어떤 그런 상품의 특성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틀 내에서 또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적잖이 많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뭔가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 10년 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생선보호 구분이 되어 있을까? 또는 10년 후에도 진입장벽이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기존 대형사와 똑같을까? 10년 후에도 어떤 영업 규제나 금전성 규제도 이럴까 하는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요. 아까 영업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현석 고문님께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은 제가 지금 방향이라서 방안으로서는 세부적인 걸 더 많이 넣고 싶었는데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는 실제 소비자들한테 만족을 더 주면서 영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부차적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자는 부분은 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부분에서 양면적인 측면을 좀 고민하면서 개괄적인 내용을 이제 언급했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이 더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은 기본이 튼튼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더 우리 어떤 이용 관리 부분에서 더 충실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사회적 역할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보험 산업이 더 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틈새 시장과 또 틈새 상품을 더 개발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근원적으로 위험의 개념을 다시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후적 측면에서 어떤 우연한 사고 보장 부분만 위험 관리로서 보험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 의미로 사는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법상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것도 고민하면서 우리가 더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감독기관 IAS에서도 이슈를 비슷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최근 5년간 전략적 과제를 해가지고요. 첫 번째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이에 따라서 어떻게 산업이 바뀌고 또 그 부분에서 감독 차원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하고 해야 될지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 보건력이나 사이버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해야 될지. 세 번째는 기후 리스크 부분이 큰 어떤 대재앙으로 더 다가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보험 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번째는 영업 행위와 기업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 측면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지. 다섯 번째는 금융 포용 차원에서 어떻게 이 감독 현안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의 비슷한 어떤 이런 주제로서 같이 고민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감독 당국에서도 조만간 감독 방향이나 검사 방향도 또 발표도 하실 건데 대체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장의 잠재 리스크 부분에서 안정화시키는 부분 또는 또 시장의 규율 강화 차원 부분, 한편으로 금융시장을 어떻게 보험시장을 어떻게 혁신시켜야 되는 부분, 그러면서 성장을 유도해야 될 부분, 또는 이제 포용 차원에서 어떻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또 담겨지고 할 건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했던 부분은 우리 혁신 차원에서 산업이 어떻게 함에 있어서 각종 잠재 리스크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뭐 혹시 이제 뭐 많이 이제 온라인에서도 참석해 주시고 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토론한 이 이슈가 뭐 앞으로도 몇 번 계속되고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도 작년 3월 달에 보험산업 생존 가능한가 해서 사실은 이 주제와 비슷하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은 적이 있는가? 혹시 오늘 이 남성 패널 또는 남성 우리 듣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이발소에서 머리를 만지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 20대 지나서 단 한 번도 이발소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발소 가본 적은 그 25 정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정말 산천이 서너 번 바뀐 거예요. 그죠? 보험산업은 이발소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보험산업은 실질적으로 파마를 하는 고객의 수요, 그죠? 우리가 이발소를 가지 않는 이유는 남성들이 이제 면도에 대한 또는 머리를 깎는 이런 단순한 욕구에 대한 디맨드가 굉장히 줄어들어서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험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으로 시장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보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는 소위 uncertainty거든요. 불확실성인데, 이제 불확실성이 특히 개인의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은 거의 계량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mystify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별로 두렵지 않으니까 이게 다이버시파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서 우리가 개인화된 리스크는 상당 부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 종신보험의 리스크가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급격히 이제 개인의 수요 측면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공급 측면에서 리스크에 관련된 자본 규제는 훨씬 강화되고 있죠. 그죠? 소비자 강화에 대한 규제는 훨씬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자에 대한 캐피탈 서플러스에 관련된 그것은 훨씬 강화되고 있는데 이제 이 상황을 사실은 규제 당국이 이런 전환에서는 분명히 저는 빨리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전면이 개정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정영석 국장님 말씀하신 판매 채널에 관련된 규제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 파지티브 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보호법 규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서 산업이 나는 10년 뒤에 신뢰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발소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래요. 이래서 유지율이 과연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입과 퇴출에 관련된 규제, 오늘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시장 퇴출에 관련된 것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 규제도 강화하고 소비자도 강화하면 시장에서 사실은 생존하기 어려운, 만일에 우리 보험 산업에도 좀비 기업이 있다면 사실 빨리 전환을 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부분에서 금융위나 금감원이 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 큰 책임을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토론회 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2번, 3번 더 할 텐데 뭐 여러분 다른 장소에서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 내용들이 상당 부분 개정돼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산업이 이제 모두가 미장원 가는데 이발소를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산업이 크게 보면 굉장히 큰 그건데 우리 모두는 뭐 여기 떠나지만 20년 뒤에 이 산업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포스트 코로나 보험 산업 대응 및 감독 규제 방해에 대한 제언에 관련된 산학 세미나 25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